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이번 주로 A9을 사용한 지 5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구성은 이번 5주차에 가장 많이 사용된 렌즈 구성이고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 55mm와 85mm G 마스터 렌즈를 주로 사용한 것 같아요. 일단 저 자체가 인물 촬영을 주로 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찍는 것들은 저는 인물 사진을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 화각들을 좀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55mm를 받아서 저희 리뷰에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이 두 가지 렌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A9 오면서 조금 재밌어진 게 A7R2나 또는 그 이전 기종들 A7S2도 포함해서 기존에는 AF-S를 더 많이 썼다면 이번 바디부터는 AF-C를 좀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도도 꽤 좋고요. 그리고 이 트래킹 자체가 워낙 잘 되니까 신뢰도가 다른 바디보다는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주에 얘기드릴 핵심 메뉴들은 일단 로우 파일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해야 될 것 같아서 로우 파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니도 그렇지만 캐논 쪽에서도 DR에 대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 번 정도는 거쳐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일단 수치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실제 촬영한 필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스튜디오 촬영을 우선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에서 실제 이제 촬영됐던 테더 연결 촬영이나 그리고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로우 파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니에서는 두 가지를 지원을 해요. 바디로 켜서 보여드릴까요? 자,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로우 파일 유형을 두 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압축과 비압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 크기를 S로우라고 해서 크기를 완전히 줄여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소니는 이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것들은 JPG 쪽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압축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소니 A9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쉽게도 압축 로우 파일을 사용했을 때 모든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압축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더라도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기계식 셔터 사용하시는 것들, ISO 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손실 여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DP 리뷰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소니 A9의 개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됐는데, 얼추 12비트 정도로 수렴이 돼요. 실제 제 데이터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되지만, 이번 바디의 특징은 좀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와 그리고 전자식 셔터, 기계식 셔터의 분리,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촬영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부득불하게 조금 부족하게 얻어내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단 비압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압축 로우로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14비트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 아마
인물사진 영역보다는 풍경 쪽이 좀 더 어울리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에 또 아티스틱한 작업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개조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촬영을 필요하실 때는 비압축으로 사용을 하시되,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싱글로 하셔야지 14비트가 온전하게 촬영이 되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압축 모드로 촬영을 하시더라도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가서 뭐 하이가 됐든 미들이 됐든 로우가 됐든 연사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손실이 오기 시작해요. 비압축 로우로 촬영을 하게 되지만 전반적인 데이터는 12비트 정도로 살짝 떨어지는 결과물을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12비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확인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니에서 어떻게 메커니즘을 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연사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데이터의 손실을 보더라도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놓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제 추측입니다. 뭐 제가 엔진은 아니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로우 파일을 열어봤을 때 개조 부분이 깨지는 이제 부분이 그래프로 확인이 되시니까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한 사진을 원하시면 사실 맞는 부분이긴 한데 싱글 모드로만 사용을 해야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는 게 맞겠죠. 근데 연사로 들어갔을 때는 개조에 약간의 손실을 보신다는 것. 그래도 다행인 것들은 뭐냐면, 비압축으로 사용할 때, 압축으로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두 파일은 12비트 정도에서 수렴이 돼요. 다시 말해서 손실을 본다고 하면 2비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숫자, 뭐 색의 영역 이런 것들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느낌상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타바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디가 A9 지금 리뷰용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A7R2 같은 화소 중심의 바디가 있어요.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A7R2가 아무래도 A9에 비해서는 더 묵직하고 더 많은 색감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표현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A9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빠지는 만큼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잡색이 빠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가 빠지는 만큼 깔끔해지거나 조금 정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이거는 좀 나름의 플라시보도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크게 손실을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는 뭐 정신승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을 겁니다. 이제 흑백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에서 섀도우 영역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에서도 그렇고 야외 촬영에서도 샘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무리가 되는 범위들은 아니에요. 그럼 14비트, 12비트 했을 때 당연히 차이는 나겠죠. 근데 그 범위가 A9 같은 경우는 좀 특징되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12비트 정도의 수렴을 합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로우 파일 부분, 데이터 D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해외 외신에 나오는 여러가지 각종 비교 자료들이 있어요. 오디막4와 D5 등의 바디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SNR 지수였네요. SNR 지수가 있고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한 걸 봤는데 크게 뒤떨어지거나 크게 막 확 뭐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와 다르게 지금 타사 쪽에서 좀 이야기가 되는 것들은 6D Mark2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리뷰하는 바디도 하니까 아니고 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들을 이제 몇 가지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의 특징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밀한 사진을 필요한다고 하면 사실 A9보다는 A7R2가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대응하고 쾌적한 촬영을 원하신다고 하면 A9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바디의 컨셉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목적성이 상당히 뚜렷해요. 프레스형 바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디테일한 부분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 캐퍼시티를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빠르고 쾌적하게 작동하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메커니즘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테스팅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저도 이제 일반적인 범용 뭐 SMDB나 각종 범용 동조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 촬영에 있어서는 소니 전용의 에어 TTL 그 동조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포토 조명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소니 바디랑 마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조기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프로포토의 조명을 받으러 갔을 때 옆에서 이제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는 내용을 봤지만 A9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받아보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날 제가 아쉽게도 고속동조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일반적인 촬영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에어 리모트 부분이 캐논이랑 니콘, 소니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캐논이 그 반응성이 상당히 느리거든요, 리모트가. 근데 이번 소니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 근데 제가 아직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저번에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어요. 그 버튼 하나가 빠져 있다고. 아마 생략이 됐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캡처원 연결 촬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소니 바디 같은 경우에는 캡처원 연결 촬영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딜레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옆에 측면을 보게 되면 단자 부분이 멀티로 작동하는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제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를 잠깐 소니를 떠나게 했던 요인 중 하나인데, A7R2 같은 경우에는 그 바디가 4000만 화소대잖아요. 근데도 마이크로 5핀 USB를 사용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촬영했던 분은 D810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7R2를 사용했는데, 한참 이제 테더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810의 경우에는 USB 3.0을 사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캐퍼시티가 상당히 좋았고 빠르기도 상당히 빨랐어요. 근데 이제 7R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용량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비압축이었으면 사실 이해할만 했지만 압축이었는데도 압축도 40메가 정도의 용량이 되니까 실제 촬영했을 때 상당히 무거운 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딜레이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때 좀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A9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나 하는 그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다행인 건 저번에 이제 테더 촬영에 대해서 이렇게 테더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별도의 영상을 만들 때 일정 수준의 성능 테스팅은 끝난 상태라서 사실 안정적으로 되기는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실제 촬영을 했을 때는 이 녀석이 저한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촬영해본 결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테더 촬영을 했을 때 메뉴 다시 한번 열어볼까? 테더 촬영을 하시게 되면 PC 원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PC랑 카메라 둘 다 저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본 옵션이 PC에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인즉 뭐냐면 컴퓨터와 테더 촬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소니도 그렇고 다른 기종도 그렇고 메모리 카드를 거치지 않고 PC 쪽으로 저장이 돼요. 로우 파일도 그렇고 JPG도 그렇고 그렇게 이동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A9의 처리 속도가 좀 받쳐주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가 원하면 사진을 PC, 카메라 양쪽에 동시에 저장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마 그 부분만큼은 좀 느려질 겁니다. 그래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저는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이번 샘플링 작업을 할 때 PC랑 카메라 둘 다 작업을 하도록 이제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기능이 조금 신기해요. 뭐냐면 통상적으로 제가 로우 파일만 촬영하니까 로우랑 JPG를 일단 둘 다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갔을 때
자, 이 메뉴를 보시게 되면 PC 쪽으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카메라에서 로우 파일과 JPG 또는 로우 파일을 촬영하게 되면 로우 파일이 넘어가요. 그렇게 되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데, 이번 경우에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촬영은 로우랑 JPG를 둘 다 하지만 PC에 넘기는 건 JPG만 하거나 아니면 로우 파일만 하거나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3가지의 백업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카메라 자체적으로 메모리 카드가 2개가 들어가니까 동시 저장을 한다는 전제 내에서는 2개의 백업이 생기고, 그리고 PC 쪽으로도 저장을 하시게 되면 총 3군데의 로우 파일이 남아있다 보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촬영 중에 데이터가 끊기거나 혹시나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파일을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JPG만 전송이 된다는 건 뭐냐면 캡처원으로 연결 촬영을 하는 이유가 2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유저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주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카메라 화면은 상당히 작다 보니까 보여주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로 보여주게 되면 큰 화면으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근데 로우 파일로 넘겼을 때는 그 속도라는 게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일정 수준 1초에서 2초 내지의 딜레이라는 게 좀 더 생겨요. 근데 JPG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우와 JPG를 같이 촬영했을 때 얼추 JPG 파인 정도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10메가가 채 안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리뷰가 가능하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용이 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기용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이 부분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로우 파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단순히 모니터 목적이라면 JPG만으로도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로우만 필요해 라고 얘기하신다면 로우 파일만 보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꽤 재밌고 꽤 괜찮은 기능이라고 보여져요. 아마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에서 좀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레코딩을 따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캡처원 촬영 그리고 테더 촬영, 스튜디오 연동, 이 3가지를 다 같이 한 이번 샘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 한번 언급드렸듯이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우 파일에 대한 개조 확인도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조명 시스템, 그리고 연결 속도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확인한 결과 5주차까지 내려진 결론은 처음이랑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는 전반적으로 모두 쾌적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쾌적한 부분 때문에 손실이 되는 부분도 발생은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손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와 닿는 부분이냐, 이 부분을 사실 이번 주가 생각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타사 쪽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눈여겨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꽤 쓸만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이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그래도 아쉽다라고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쓰는 범주, 뭐 일반적인 스튜디오 촬영이 됐든 전문성을 띠는 촬영이 됐든 웨딩 포토그래피가 됐든 일상을 담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조를 극단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워킹하는 입장에서도 극단적으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컬러젤 이펙트를 넣고 뭐 백드롭을 만들고 이것저것 했지만 그럼에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9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은 되고요. 그렇다고 한들 개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어찌됐든 답은 A7R2라는 바디가 이미 밸런스가 잡혀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신다면 A9보다는 A7R2가 맞을 거고요. 그리고 쾌적함과 밸런스를 생각을 하신다면 A9이 맞을 거라고 봐요. 아마 제가 중반부터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A9, A7R2 또는 A7S 이런 여러가지 바디가 있잖아요. A9이 메인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특성이 있는 A7S나 A7R 같은 고감도 또는 고해상도의 시리즈의 바디가 하나 정도 사이드로 있어주면 저는 가장 완벽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A9R, 뭐 A9S 같은 기종이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제 주변에도 저를 비롯해서 제가 말한 구성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 리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 또는 이미지 부분은 제가 샘플 샷들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리뷰라는 게 또 즉흥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따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